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6박 8일간의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새해 첫 순방의 성과 짚어보겠는데요. 네, 대통령 본의 발언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 이번 설 밥상에 오를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예, 잘 예. 보내십시오. 자, 오늘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가족 친지들도 그러고 이제 거리두기 이후에 첫 번째 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향 지인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실 텐데 정치권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 설 밥상에서 정치권 얘기 안 나오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빠질 수 없는 메뉴이기 때문에 자, 이번 설 밥상에 어떤 이슈가 가장 많이 올라갈까부터 저희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정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나흘간이죠. 나흘간. 나흘. 오늘, 내일, 깁니다. 토일, 네. 월, 화. 그리고 이제 풀리다 보니까 다들 만나실 테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이야기는 이런 흔히 하는 먹고 사는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경제 얘기. 네, 회사 어떻게 되냐, 취직했냐, 뭐 이런 이야기 좀 하다 보면 돌고 돌아서 모든 집안에서 정치 이야기는 안 한다는 게 상식처럼 돼 있지만 정치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정보는 다 알고 있어요. 왜 SNS 워낙 핸드폰을 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는데 예. 뭐 새로운 사실을 서로 교환하기보다는 사안에 대한 서로의 관점을 좀 들어보면서 공감을 하거나 아닌데라고 하면서 이게 일종의 여론 형성이 되는 어떻게 보느냐. 그런 거죠. 그렇죠. 거기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아마 정치 여론을 전공한 학자들도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설민심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돼 이런 점을 연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영주 대변인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다음 뭐 자식들이나 청년들은 실업, 취업 문제 이런 맞아요. 부분들 그런 게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가 될 거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라고 먼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오늘 돌아오시잖아요. 뭐 경제 성과를 가지고 오시니까.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셨죠. 예, 예. 돌아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 성과가 대단하다. 제2의 중동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 한데 최근에 보면 실업 논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그 발언 부분을 가지고 한번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발언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가 외교인데 또 부정적 평가가 외교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유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이유라는 건 뭐냐면 최근에 여론조사 그렇게 나왔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이란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적 발언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하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 간에도 이 얘기를 갖고 좀 얘기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솔직히 정당 정치에 있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도 나오겠지만 최근에는 제가 봐서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윤심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예. 왜 그러냐면 전체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면 예. 국민들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심 내에서도 지금 김기현 의원이 올라가고 있고 네. 이거는 좀 관전평이라는 거를 하기 좋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럴 것 같아.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나갈까? 예. 너는 안 나간다고 봐? 내기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밥상머리에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이번에는 좀 크게 거론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늘 있습니다. 대담에서 할 헤드라인을 다 짚어주셨어요. 대변인께서. 그러면은 예.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대통령 귀국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 발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순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뭐 대한민국 세일즈맨이다. 그게 어떻게 영업 사원이다 하는 네, 게 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좀 폄하하고 싶어 하겠지만 일단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300억 달러 한 뭐 어쨌든 많은 돈이잖아요. 40조가 넘는 돈이니까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유치 약속을 받았다면 이 유치 그렇죠. 약속이라는 게 MOU 죠. 예. 단순한 MOU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이게 정상의 공동 성명 그러니까 두 대통령의 공동 성명에 나와 있어요. 문안에 보면은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한국의 전략적 분야의 UAE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가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공약을 발표한다라고 딱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MOU 체결한 게 13건. 그 기업인들끼리 서로 하게 된 게 기업인과 뭐 정부 부처가 하게 된 게 35건, 48건이 됐으니까 예.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규모에서 크다. 어느 정도냐 300억 달러라는 규모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가 영국하고 했던 게 100억 파운드라 그래요. 영국에 투자했다고 약속한 게 그랬었죠. 15조. 최고였죠. 중국이 한 50억 달러, 6조. 프랑스에 15억 유로, 2조. 이 세 나라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을 합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거죠. 그거는 사실은 좀 역사가 있는 게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든 바라카 원전인가 수주하면서 그 공기를 다 제대로 지켜내고 하는 신뢰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게 형제국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이런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다를 일단 봐주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서전 대변인께서 얘기하셨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대통령께서 이거는 뭐 정확히 말하면 실수한 거지, 실언. 실언이다. 실언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실언이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고 다만 대통령이 그러면 그렇다고 사과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다른 거죠. 나라의 국격도 있고 대통령 체면도 있는 건데 대한민국의 체면이 걸린 거잖아요. 그럼 외교부 단위에서는 빨리 우리 대통령의 뜻은 우리의 아크 부대원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형제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를 우리나라가 북한의 뭐 위협으로 지켜내듯이 잘 지키라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걸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뭐냐면은 이번에 잘 걸렸다 한국 그 7조 원 그것도 빨리 내놓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 그 UAE 입장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형국이니까 그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런 배경을 알면서도 그 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에서는 그게 능하니까 우리를 압박하는 건데 우리도 뭐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 차원이나 정 안 되면 상황을 봐서는 뭐 진사 사절단이나 아니면 뭐 사절이 가든지 해서 풀어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 서영주 대변인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경제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수고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적인 성과들을 가져왔잖아요. 참 수고하셨는데 왜 그 말 한마디로 이 경제 성과가 다 덮어버린 좀 아쉬움이 크죠.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요. 국격이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거는 좀 과하다 싶다 하더라도 수습을 하셔야죠. 근데 수습을 하지 않고 강대강 맞조치를 하잖아요. 외교부끼리. 이란도 지금 조치하니까 우리도 이란 대사를 한국에 불러서 맞조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외교적인 것인가,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외교의 기본을 언제까지 초보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기본까지 망가는 거를 우리가 감내해야 되냐. 그냥 국가와 국민이 감내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기본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가장 민감하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외교는요. 적국에 가서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 오는 게 외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적 발언은 친구인 이란을 적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정부 여당은 또 편을 들어서 이란은 원래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 않냐 라면서 또 거들어요. 이게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지금 조금만 외신을 보더라도 로이터,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의 갈등을 초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질질 끄지 말고 그냥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수습하시라고요. 제 왜 가서 아랍에미리트와 둘이 잘 우리가 외교하러 갔으면 그 얘기만 해야지. 왜 3자국,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에 이 3자국을 규정을 하냐 그것이죠. 그러면 수습이 너무 늦다. 수습이 늦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수습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쟁화시킨다? 그건 아닙니다. 수습하면 저희도 편을 들어주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랍에미리트도 지금 벙어리 냉가슴 앓을 거예요. 말은 못하고. 내가 언제 이란을 적이라고 했어. 지금 실상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지형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어떤 적국의 형태 좀 갈등이 있지만 최근에는 계속 경제 어떤 협력을 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내고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형제국이. 그런 상황이 외교적으로 따지고 보면 갈등을 초래한 것이죠. 이런 거는 좀 깊이 반성하고 더 이상 자존심 세울 필요 없다. 좀 그런 평가라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예. 우리가 이란의 지금 대응도 이란이 우리에게 하는 대응도 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도 핵무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국도 NPT 협정 위반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 예, 그 예. 이야기는 뭐죠? 결국은 우리 이란이 그 핵 개발했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그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줄 돈 7조 원을 갖고 있잖아. 근데 너희들 대통령도 핵무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약간 내정 간섭 요소가 있는 게 우리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의 보고를 받으면서 핵무장 예를 들어서 가능성을 시사했단 말이죠. 의사의 표현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 걸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끄집어 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NPT 탈퇴할 것처럼 위반한 것처럼 물고 늘어지는 것도 예. 이란 측의 저 입장도 굉장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데가 있는 거예요. 과한 반응이다. 과한 반응이죠, 그것도. 이거 그거 공감합니다. 이란 좀 과한 반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공감하는데 네. 중요한 건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 이런 과한 반응을 이끌 왜 단초를 제공했냐 그겁니다. 빌미를 실험을 네.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수습을 해라.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불찰이다라면서 공식 사과문을 냈는데요.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고 일단은 사과를 했고 아직 출마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경원 씨가 이렇게 어제 했을까요? 오늘 새벽에 대통령이 들어온다. 그럼 가장 불편한 대목이 대통령에 대한 저 부분은 쉽게 하면 털고 가야 되겠다. 결점이 가장 큰 게 문제가 된 게 뭐였죠? 이른바 저에 대한 해임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것이지만 본의가 아니었을 거다. 본의가 그렇죠. 아니고 뒤에 가운데 전날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을 것이다. 다시 예. 말하면 이른바 허리하는 말로 윤핵관들이 가운데 서가지고 잘못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단이 벌어진 것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내일 새벽에 오니까 어제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고 가자. 오케이, 제 불찰이다. 본의 아니야 바로 제 잘못입니다. 네네. 또 대통령이 깊이 사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겠죠. 당연히 그런 거는 저는 뭐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정밀하고 정확하게 시인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 생각하는 거고 남는 문제는 이제 결국은 대표 선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부일 텐데 예. 본인 생각도 제가 짐작컨대는 아침 생각, 저녁 생각 다 다를 거예요. 나가자니 안 될 거는 뻔해 보이고 안 나가자니 또 정치적으로 뭐 미래가 있을지 거기에 대한 자신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뭐라 그럴까 이게 안 나간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완전히 대통령에게 사과한 거 봐서는 안 나오겠다는 거네라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 없다라고 봐요. 서용주 부대변인께서 이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본인이 출마할 거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장고를 거듭할 거다 우리 보도도 있었고 어떻게 좀 행간을 읽으셨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출마를 하시려고 사과한 것 같아요. 하시려고 사과한 예, 거다. 그렇죠. 어떤 얘기?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조금 패착을 저질렀던 부분은 그러니까 해임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용산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출산 부위원장으로서 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용산에서 이제 반응을 했다는 건 나경원 전 의원보단 용산에서 바라는 건 김기현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건데 버텼어요. 그런데 선거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윤심을 거슬려서는 승산이 없다. 두 개 다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잡고 싶다 보니까 좌고우면한 거죠. 근데 지지층이 보기에는 리더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표를 얻고 싶고 저기도 표를 얻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게 뒤집힌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대통령이 귀국하면 뭔가 거취를 말하겠다고 해서 이 시점이 사과인데 정말로 안 나올 것 같거나 윤심에 대해서 정말 맞춰주겠다면 불출마 선언하는 게 맞죠. 근데 사과를 했잖아요. 예. 제 마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곧 출마 선언이 머지않았다라는 것인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도움이 되려면 조금 더 결단성 있고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본인이 결단성과 과단성 어떻게 저는 솔직히 추리해야 말씀드리면 될까요? 처음에 했던 메시지 관리가 아니라 본인이 했던 스탠스들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윤핵관들은 말하자면 간신이고 충신은 나다. 정말로 보수 정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나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사과를 하는 걸 보면 윤심도 거스르지 않고 따지고 보면 윤핵관들에게 최근에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조금 톤다운을 하는 느낌. 근데 이거를 말하자면 당원들이 보기로는 조금 지도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 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는 관리가 들어갔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는 조금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 윤심에 들든 들지 않든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 얘기로는 본인의 어떤 확고한 그 느낌 이미지를 갖고 가야 된다. 아니면 또 맞춤형 전략을 해야 된다. 여러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떻게 좀 그걸 읽으셨어요? 예. 그렇게 지금 어제 제 불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럼 뭘 기다릴까요? 나경원 전 의원께서는 뭘 기다리겠어요? 대통령실의 반응,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보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만날 이유도 없는 거고 의견을 피력할 의견을 내 생각에 대통령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 말은 뭐냐? 그렇게 되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사과한 걸로 끝내고 이제 출마하겠다고 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왜요? 실제로 보면 출마를 막을 근거는 없잖아요. 자리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해임됐겠다. 자유인인데 내가 당인으로서 내가 판단해서 당대표 출마하겠다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야 굉장히 기분은 언짢겠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 메시지는 다 던져진 거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구나라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리함을 무릅쓰고 나경원 씨가 출마하게 되면 남는 문제는 성산이 어느 정도 있을 거냐. 예. 지금 봐서는 대표는 안 될 공산이 커 보이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뭐냐. 예. 나중에 뭐 결선 투표 때 2등으로 올라가느냐 3등으로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가 남겠죠. 근데 나경원 전 입장에서는 오히려 출마하는 게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것이 활로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가만히 있는들 출마 안 한들 누가 나를 지켜주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출마해서 대표는 안 될지언정 일정한 당내 세대 지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3월 8일 이후에 변화될 수 있는 정치 지형을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따라서 달라진 나경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판단할 공산이 크다고 봐요. 어차피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안 나가는 것보단 안 나가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크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승산이 없음에도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연대 가능성이라던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아무래도 정치 현실이니까 그런 걸 고려 머릿속에는 예. 생각을 하고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내에서의 굉장한 공격이 더 가해질 거예요. 네. 지금 출마도 안 한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다. 자리를 달라고 자리 욕심을 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출마했다고 칩시다. 출마했다고 치면 당내 주류들이 이런 데서 당내 공격이 엄청 심해질 거다라고 보여지죠. 네. 자,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은 연일 이제 화합을 좀 강조하면서 이 1차 과반 득표를 기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아직 상황이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두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이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고도의 선거적인 전략이고 구도를 보면 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나경원 의원하고 뒤집혀서 이제 선두를 하는 여론조사 흐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두 주자로서의 연포탕, 네. 뭔가 포용하고 화합하는 그런 부분들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쭉 이거를 누수 없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좀 지도력을 보이고 싶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요. 초반부터 그랬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선두를 가든 김기현 의원이 가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오부지리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의원과는 후보와는 아예 그냥 벽을 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본인은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 될 것이고 어차피 과반이 누군가가 지금 3자 구도, 4자 구도에서 과반이 누구 한 명이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현 지금 의원 자체도 선두로 다시 올라와 있지만 본인도 결선을 가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 득표는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보시는 과반 겁니까? 득표를 위해서 계속 예. 연포탕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용합시다. 네. 내가 잘 이끌고 잘 모시고 갈 테니까 나한테 좀 와주시오 해서 초반부터 과반을 넘지 않으면 결선 가면 이거 쉽지 않겠는데라는 계산들이 다 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그 이명박 전 네. 대통령도 예방하고 이 연대설도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누수를 막아서 결선에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행보라고 분석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좀 다자 구도를 좀 기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도 결선은 쉽지 않을 것 같이다. 뭐 윤심은 본인이 만드는 것이죠. 좀 공격적인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대변인께서 우리 당 사정을 많이 아시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와줘야 되죠. 나와줘서 어쨌든 결선까지 어쨌든 결선 투표로 가는 게 전략일 터이고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선두는 달리고 있지만 당심이 쭉 따라오고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 과반 득표를 할 수 있을까 의문부호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당심은 다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며칠 동안 그 상당 기간 동안 나경원, 장재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은 뒤로 빠졌단 말이에요. 빠지게 된 형국에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못 받고 각광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김장연대, 장재원은 뒤로 빠져라. 뒤로 빠졌잖아요. 김장연대 아니고 이제 뭐 연포탕, 연대와 포용, 탕평. 내가 대표가 되더라도 다 안고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과연 50%의 과반 1차에서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 다들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물론 결정은 수도권이에요. 당원들은 지금 영남이 많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내년 4월달 이 선거에서 누가 대표가 되는 게 누가 얼굴로 해서 싸우는 게 수도권. 253개 지구 가운데 121개가 수도권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 112대 정확하면 9예요. 112대 9. 우리 19개네. 19개. 예. 102대 19라니까요. 우리 국민의힘은 19석밖에 안 돼. 121석 가운데. 심지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59석인데 말이죠. 국회의원이 51대 8이에요. 우리가 8명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형국에서 수도권이 결정타다. 따라서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나도 먹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죠. 이게 과반을 넘으려면 어쨌든 이제 확장성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장재원 의원 또 지금 또 나경원 의원의 출마. 그러려면 지금부터 사실은 이런 뭐 윤심 논란 이런 걸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을 나는 어떻게 끌고 가겠다. 2024년에 선거를 향한 나의 포석은 뭐다. 우리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거지. 당내에서 당원들끼리 투표한다고 해서 당원 투표가 100%로 해서 당내 문제만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수도권에서 안 먹힐 거예요.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자꾸 이슈가 이렇게 부각되는 게 좀 썩 달갑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나경원 의원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즐겼어요. 그 시간을. 그리고 모든 뉴스 언론들이 이 당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나경원만 지금 보였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용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 정치의 정당의 민주주의 그날 독자적으로 치러야 될 전당대회가 자꾸 용산에서 어떤 개입을 하고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의아한 눈으로 봤어요. 이게 좀 생경한 모습인데? 라고 하면서 관전 포인트가 핍박받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은 상대적으로 밀어놨지만 당원 100%라는 그런 구조적 차원에서 좀 순위가 뒤바뀐 건 있습니다. 근데 김기현 의원의 뒤에는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말씀한 대로 뭐 장재원 의원이 뒤에 있다. 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는 김기현 의원도 이거를 좀 탈피하고 싶을 거예요. 나도 좀 앞에 나서서 나 선두주자야. 그리고 내가 당대표지. 아무리 뒤에서 힘을 싣는 김장년대 장재원이 당대표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의원께서는 조금 더 본인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메시지들을 좀 강하게 던질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상황은 뭐 저희가 좀 추후에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자, 끝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그 출석 일자를 조율 중에 있는데 어쨌든 설 연휴 동안 전략을 준비할 것이고요. 설 민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후에 또 상황들도 그렇고 이 이슈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밥상머리에도 올라가서 얘기가 될 것인데 이게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전방위적인 표적 수사가 예. 정말 정치 보복성,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냐라는 부분이 한 축, 아니면 이게 정당하게 수사가 되고 있다라는 한 축, 이 두 개가 밥상머리에 올라갈 거예요.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에 이제 망원시장에 가셔서 28일 날 소환을 응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한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겠다, 당당하게 나서겠다라는 부분들은 떳떳하다. 왜 죄 없는 사람이 자꾸 부르니까 죄 없지만 나가서 조사받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밥상머리에서 자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검찰이 자꾸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하나하나의 본인들의 공소, 그러니까 주장들을 가지고 계속 언론 플레이하는 것들을 더 이상은 피해받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28일 날 소환 일정 이후에는 조금 더 강하고 선명한 메시지로 좀 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설 민심에서는 조금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도 나갔는데 그 소환 일자와 관련해서 검찰 측과 아직 좀 조율이 안 됐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예. 잘 보시면 검찰이 27일, 30일 두 개를 던졌잖아요. 예. 근데 통상 뭐 꼭 당대표라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검찰을 소환을 할 때는 날짜가 이래이래해서 안 맞으니까 이때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검찰도 27일, 30일이 언론 보도에 먼저 나오고 나서 통보가 당대표실로 저도 왔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는 28일도 본인한테 얘기 안 하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다. 예, 예. 근데 야당 당대표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줄다리 서로 밀고 당기고 할 필요 없는 기싸움이 있지요. 기싸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 의도가 27일, 30일 소환 자체가 의도성이 있는 소환이었다. 정치적 의도가. 설을 앞두고. 예. 솔직히 28일 날 솔직히 나온다고 했으면 네. 알겠다, 준비하겠다 받으면 되는데 또 이걸 갖고 서울 밥상머리 올리기 위해서 또 이거를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래야 그 이슈화가 되고 언론에 부각되면 사람들이 소환을 가지고도 아직도 실랑이를 벌이는구나 하면서 밥상머리에서 안 잊혀지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도성이 상당히 짙다고 보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이 지연 전력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런 말을 했어요. 범죄 혐의 건수가 너무 많은데 그게 검찰 탓이냐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영 보실 때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뭐 네. 야당에서는 이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게 가장 큰 반격이자 방어 논리인데 예. 이 토하려면 여러 가지 전제가 있었는데 우선 이 사건 자체는 마시는 대로 검찰이 찾아낸 것도 아니고 당내에서부터 분란이 돼가지고 검찰은 수사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고 문재인 예. 정부 검찰은 요 앞부분 그러니까 김만배 일당만 조사했던 거고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조사하다 보니까 강하게 하다 보니까 뒷부분 그러니까 성남시장 쪽, 성남시청 쪽을 조사해서 정진용, 뭐 정진상, 김용이 네, 나온 거 정진상. 아닙니까? 큰 그림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 부분 27일, 30일, 27, 30일이면 사실 뭐 조사할 거리가 많으니까 이틀간 조사하겠다니 두 번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왜 안 따라갔을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하산들 안 할 거라는 심사 하나. 두 번째는 28일이 토요일이면 뭐 국회의원들은 안 나온다 치더라도 지지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28일 다음 주 이 시간쯤 되면 서초동 난리 날 거라고. 이런 것도 나는 있다고. 또 왜 보통 9시 반에 조사하는데 왜 또 10시 반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냐고. 이런 좀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러니까 좀 낮은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다 좋은데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몰라요. 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은 벌써 대장동 지분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김만배가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걸 정진상을 통해서 직접 이재명 시장에 보고해서 승인 받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다. 사실 여부는 몰라요. 이것은 다 기소되고 나면 법정에서 다툴 일이긴 하나 제가 보기에는 이틀간 뭐 두 번 조사하겠다. 수많은 조사가 돼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께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니까 뭐. 팩트 체크 하나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보도가 나왔죠. 뭐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증언에서 유동규 등 증언에서 428억을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사 시절에 승인을 해줬다는 기사가 20일자 어제 저녁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옵니다. 예. 잘 보세요. 이 공소장의 내용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이 아니라 12일 날 대장동 일당 4명에 대한 공소를 그러니까 기소를 하면서 냈던 공소장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12일이에요. 근데 설 앞두고 20일 날 왜 이게 풀릴까요?
검찰발로. 이게 의도성이 너무 고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의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전체적인 기사 맥락 자체에서 날짜까지 조절해 가면서 12일 공소장이면 최소한 3, 4일은 걸렸다 나와야 되는데 20일에 나와요.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정치적 의도가 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분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고.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는 지켜보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잘못 짚었으면 이 후과가 또 있을 테고, 다시 말하면 이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사안이다. 다만 이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럴싸하게 뭔가 좀 있구나는 느낌은 자꾸 주고 있다는 내용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성범 전 국회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